자, 이제는 양도소득 하도록 할게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이든 세무사 1차 시험이든 통상 한 문제 나와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회계사 시험은 통상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놈이 외워야 될 내용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외울 내용이 많다 보니 한 문제 나오는데 제끼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1차 시험에 한 문제 틀렸다고 합격에 아주 큰 영향은 없겠죠. 근데 이게 또 역시 2차 시험에 나오면요 한 5점에서 10점의 배점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그거 틀리면 합격하기 힘들겠지. 근데 이제 가끔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 해도 있어요. 뭐 거의 매년 양도소득세는 나오지만 2차 시험에 안 나온 해도 가끔은 있어요. 1차 시험은 반드시 나오고 2차 시험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운이 좋게도 2차 시험이 안 나와가지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요 주변의 지인들한테 가장 세법 문의를 많이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있는 삼촌이 우리 조카 합격 축하해. 난 너가 합격할 걸 진심으로 믿었어. 난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근데 이번에 삼촌이 부동산 팔았고 주택 팔았는데 이 세금 어떻게 되니? 삼촌, 저는 제꼈어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거리가 안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양도소득은 시험의 출제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의 전문가의 길을 간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모르고 회계사 세무사가 되기란 좀 거시기하겠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많다 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우리 양도소득은요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종류의 자산을 처분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때 이제 그 대상 자산의 종류가 총 4개 종류가 있어요. 저를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1그룹 자산은 주로 이제 부동산 처분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2그룹 자산은 주로 주식 처분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고 3그룹 자산은 파생상품 4그룹 자산은 이제 신탁의 수익권 처분했을 때예요. 이렇게 이제 그룹을 나누는 이유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처분냐에 따라서 좀 과세 방법과 세율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 사건인지를 좀 별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중에 먼저 우리는 1그룹 자산, 부동산부터 이제 바라볼 건데 세부적인 설명은 166조에 있어요. 1그룹은 주로 이제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이제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의 처분.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항상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처럼 간주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종류예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먼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상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제 소득세 할 때도 공부했었죠.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내 땅 위에 건물을 세울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다? 나한테 있는 것이겠죠. 그때 그 권리를 그 나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이제 처분을 했다면 그거 이제 부동산 권리의 처분 양도소득. 그다음 이제 전세권. 내가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세금 낸 거 말고 이제 월세 내는 형식. 월세 내는 것도 역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때 하나 주의할 건.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물권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하고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효력이에요. 채권. 우리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 것을 처분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임차권 자체는 물건의 효력이 아닌 채권적 효력이 있지만 그것을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는 순간 전세권처럼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그렇게 등기된 임차권을 처분했다면 그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인 것이다. 그래서 주의할 건 앞에 두 가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가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꼭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 과상이다.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을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자,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는다는 거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이번에 레미안이라는 아파트 지어요.
혹은 뭐 GS에서 자이라는 아파트를 지어요. 내가 이제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아파트 살게요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당첨이 되게 되면 너 살 수 있는 권리 있으니까 우리 이 건설회사랑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내가 계약금을 내게 되겠죠. 계약금을 내게 되면 이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완성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지.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내 거가 되려면 잔금을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약금을 내게 되면 이제 완공된 후에 내가 잔금만 내면 이제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까지 낸 그러한 자는 분양권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인데 나중에 한 2년 뒤에 3년 뒤에 아파트 완성되었을 때 잔금을 내야만 내게 되잖아요. 나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타인에게 야, 내가 이번에 이 레미안 아파트 계약금을 내서 나중에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한테 팔게. 물론 이제 공짜로 파는 건 아니고 약간의 대가를 받게 되겠죠. 실무에서는 이제 그것을 뭐 부동산 피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처분해서 번 이익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꽤 있어요. 뭐 이제 주로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인데 뭐 참고하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뜻은 아니고 돈 많으면 하면 좋겠지. 현실에서는 이제 통상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청약만 당첨이 되면 그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비싸면 한 1억까지 웃돈을 얻고 팔아서 돈 버는 경우들이 꽤 있다. 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일정 시점에 부동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채권도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하는 사건이니까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을 과세하고 뭐 주택 상환 사채도 이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B는 아파트 분양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빌딩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고 이 빌딩 시가가 현재 100억이어 가지고 계약금 10억을 내고 100억에 매수하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 값이 요즘은 뭐 떨어지지만 뭐 특정한 경우에는 확 오르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빌딩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0억에 계약을 했으니까 10억 계약금 냈고 나머지 90억 잔금만 내면 내게 될 건데 나는 잔금 90억 내고 사기보다는 이 빌딩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50억 원의 웃돈을 받고 처분할 수도 있겠지. 아까 분양권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 컨셉인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인 것이다. 자, 그때 주의할 거. 우리가 이제 위에 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밑에 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이제 참고해서 있을 건데 우리는 조금 이따 3교시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거 배울 거야.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때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를 곱하는 것이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를 곱하기끔 돼요. 그래서 뒷동네에 뭔가 이 둘 다 1그룹으로 과세하는 것은 똑같지만 뭔가 뒤에 과세 방법이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산에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거의 부동산하고 유사한 자산이다. 도 역시 1그룹으로 과세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어권인데 이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은 옛날에 기타 소득할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제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위에서 이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나는 내가 가진 토지 중에 일부를 뭐 국가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들여 가지고 이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빌딩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해가지고 건물을 짓다 말고 누군가에게 팔아요. 그때 팔 때는 내가 나의 토지와 짓다만 건물을 파니까 그 금액에 대한 대가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렵게 획득했잖아요. 그러한 무형의 가치도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한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인 것이다? 영어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번에 상대방에게 팔 때는
토지에다가 건물에다가 무형의 권리인 영업권까지 처분할 것인데 그 세 가지 자산의 금액을 한꺼번에 받아요? 건별로 나눠 받아요? 한꺼번에 받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지 건물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이 맞지만 영업권을 처분하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이에요. 우리 옛날에 기타 소득이 보시면 특정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대여하면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그때 특정한 권리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 가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그런 것들 있었던 거 기억해요? 뭐 들어오는 본 것 같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업권을 팔면 기타 소득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토지, 건물 등과 부동산과 함께 일괄해서 양도하게 되면 영업권의 대가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것이겠죠. 그때 과세관청 입장은 야 구분 안 되지만 그 대가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대가일 것이고 영업권에 관한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니까 뭘 구분해서 번거롭게 과세하니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뭘로 과세할게? 양도세로 과세할게. 근데 만약 이러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게 아니라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면 그때는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인 거예요.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 그때 예전에 이제 기타 소득할 때 영업권만 양도하는 게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차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의 장사가 잘 돼요. 그때 이제 이 상가를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우리 이제 권리금이라는 거 받는다 했잖아요. 그 권리금이 일종의 영업권적인 성격이 있는 건데 그때는 그 가게 권리금만 받는 것이지 가게 부동산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금만 단독으로 받을 것이고 그럴 때는 영업권만의 양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타 소득이다. 옛날에 기타 소득 했네요.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도 역시 동그라미 1과 똑같은 관점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주권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이제 어떤 지역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외곽 지역인데 어느 날 이 내가 건물이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버렸어. 그린벨트라는 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없는 구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 제한 구역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건물을 세웠으면 그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정부가 공익 사업을 수행을 한대요.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을 해서 야, 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 철거해라고 한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내 건물인데 왜 네가 마음대로 철거하라 해? 그러면 이제 정부는 야, 다른 지역에 그린벨트의 다른 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해줄게. 요것 좀 옮겨줘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나는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이전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잖아요. 건물을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주권인 것이겠다. 그때 이러한 이주권은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데 특별히 이제 나에게만 허가된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주권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내가 그러한 권리를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으면 대부분이 부동산일 거니까 위에처럼 양도세로 과세하되 혹시라도 이주권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주권의 감정가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신고한다면 그때는 그것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겠죠? 영업권이든 이주권이든 무형의 권리인 것이고 그거를 팔면 기타 소득이지만 부동산하고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일괄해서 과세한다. 이 관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특정시설물 이용권에서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인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어떤 골프장에 회원권을 샀어. 그러면 이제 회원권이 있으면 저렴하게 이제 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유사한 개념 아니겠느냐? 그때 이제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회원권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니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게. 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주식 A, 특정 주식 B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주식은 1그룹이 아니라 2그룹이에요. 주식은 1그룹이 아니라 2그룹. 1그룹은 부동산, 2그룹이 주식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주식만큼은 형태는 주식이지만 본질은 부동산하고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1그룹으로 보서 과세하는 것이다. 자, 왜 이런 개념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1그룹 부동산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요 누진세율로 과세해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할 때 배웠던 최소 6%에서 최대 몇 프로? 45%.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주식의 처분이익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통상 3억까지는 20%고 3억 초과하면 25% 과세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부동산의 처분이익이 어떤 부동산의 처분이익이 굉장히 금액이 크면 부동산의 형식으로 처분하면 45%까지 세금을 내지만 주식의 형태로 처분하면 최대 25%까지만 세금 내니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때는 주식 형태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번에 어떤 부동산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해. 100억 든대요. 근데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서 처분하면 부동산의 처분이 1그룹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부동산 살 돈 100억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 법인을 설립한다면 그게 출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자를 한 다음에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기업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나의 주식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나는 그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언젠가 처분하게 되면 부동산 시세 상승분만큼 주식의 처분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형태로는 주식의 처분이니까 2그룹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조금만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100억의 토지를 직접 사서 200억에 팔면 100억이 부동산의 처분이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0억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출자를 해서 100억어치 주식을 산 다음에 주식을 가진 다음에 출자한 돈 가지고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법인은 토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런 상태에서 토지값이 200억이 되면 이제 이 기업의 가치도 얼마? 200억이 되는 것이고 그럼 주식 가치도 200억이니까 타인에게 200억으로 주식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의 처분이익이 100억 나와가지고 최대 25%밖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거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식이라면 부동산처럼 간주하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그때 이제 부동산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의 이제 첫 번째 주식이 특정 주식 A인데 첫 번째 부동산 비율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있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그럼 이 법인은 주로 부동산으로 재산이 이루어진 회사인 것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 회사의 지분율을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 자 여기는 위에는 이상이지만 얘는 초과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때 그 초과 50% 초과를 따질 때는 나랑 나의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체 지분율을 따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유 지분율이 50%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법인을 뭐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겠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체 지분율을 50% 이상 팔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소유 지분율이 60%인데 그 60% 중에 이번에 55%를 팔았다는 거예요. 60% 60% 지분 중에 55%를 팔아가지고 5% 남았대.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이 부동산 법인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방 나한테 주식 사간 놈이 이 부동산 법인을 지배하는 것이겠죠. 그럼 형식은 법인을 판 거지만 본질은 그 법인에 뭘 판 거다? 부동산을 판 거하고 똑같지 않니? 이 컨셉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1그룹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이 양도 지분율 딸 때도 나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처분한 현재 과거 3년간 소급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나는 이거 1그룹으로 분류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아까 60%의 지분을 중에 55% 판다 했잖아요. 그때 그 55%의 지분을 20% 일부 팔고 그 다음에 또 20% 팔고 그 다음에 또 15% 팔면 3번 나눠 팔았잖아요. 그럼 팔 때마다 50% 넘었어 안 넘었어? 안 넘죠. 그러면 조금씩 팔았으니까 야 나는 특정 주식 A는 아니잖니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총 3년간 최종 처분 시점으로부터 과거 소급하여 3년간 50% 이상이라면 잘라서 팔더라도 특정 주식 A인 것으로 보겠다. 이 컨셉인 것이다. 그래서 잘라서 팔아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주식 B인데요. 얘는 이제 그 왜 안 먹지? 이제 먹네. 얘도 좀 힘든가 봐요 컴퓨터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때는 그 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이나 이번에 처분한 지분율하고 상관이 없다.
이때는 그 회사의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인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 회사 자체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주식 가지고 있지만 주식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다만 이때는 이제 이러한 지분율 요건은 필요가 없지만 업종에 관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동산을 이용하는 레저 업종,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뭐 콘도와 같은 그런 업종이에요. 이런 업종들의 특징은 주로 부동산을 이용하여 매출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가끔 보면 어떤 이제 제조업하는 법인이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때는 80% 넘더라도 여기로 보지는 않고 위로 가겠다. 하지만 이러한 업종이라면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이용하는 매출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80% 이상이라면 그때는 한 주만 가져도 1그룹인 것으로 볼게. 그래서 요건들 위하고 아래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2그룹 자산. 자, 2그룹 자산은 주로 이제 주식이에요. 그때 주식은 다시 이제 국내 주식하고 외국 주식으로 나뉘어요. 왜 나누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공부할 때 이런 거 배웠었죠. 개인의 소득 중에 중요한 소득이지만 법에 비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 두 번째는 채권의 처분이익. 그러면서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은 왜 과세하지 않느냐? 왜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이제 일반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사고 팔고 하려면, 야, 너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처분해서 이익 벌더라도 세금 안 물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LG전자 주식, 포스코 주식 사서 좀 사고 팔고 해봐 라고 하는 컨셉이었어요. 여기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때 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할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활성화하려고 할까?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처분해서 버는 돈은 무조건 과세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쿠팡 아시죠? 쿠팡 많이 쓰죠. 쿠팡 내국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우리나라에 이제 본점이 있어요. 근데 그 쿠팡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 나스닥에. 그 다음에 애플, 미국 법인이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죠. 가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이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쿠팡이라든지 애플, 뭐 구글, 넷플릭스 이런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게 산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이익이 있으면 국내에서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다 내야 돼. 상장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국내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외국 상장 주식은 그대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인지 외국 주식인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율도 좀 달라. 세율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때 이제 그러한 국내 주식 중에 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대주주의 처분은 과세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소액주주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장 주식 처분이 과세하지 않는 것이지 대주주라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는 돈 많은 재벌이니까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처분이익만 비열거 대주주의 상장 주식 처분이익은 과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또한 소액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식시장 안에서 팔지 않고 주식시장 바깥에서 장외 양도를 하면 또 과세가 돼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장 주식의 처분을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인 것이고, 주식시장 활성화 되려면 주식시장 장내에서 팔아야 되겠지. 주식시장 바깥에서 개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팔게 되면 주식시장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비상장 주식은 주식시장 활성화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의 개념을 미리 제목을 먼저 확실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대주주의 정의인데, 우리 이제 법인세에서 배웠던 소액주주 대주주의 정의와 지금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소액주주 대주주의 정의가 좀 달라요. 우리 예전에 법인세에서 소액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분율 1% 미만이면 되죠.
1% 이상이면 대주주였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의 이제 과세가 되는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시가 요건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돼요. 먼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이제 코스피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 1% 이상이거나 혹은 시가 10억 이상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아시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그때 그 1% 이상이냐 10억 이상이냐는 전년도 말 기준이에요. 전년도 말. 처분하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언제? 전년도 말 기준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제 하나 소개할게요. 뭐 이건 실제 시험과는 상관없이 실무적인 얘기인데 뭐 여러분들이야 이제 아직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주주가 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돈을 대박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장 주식을 이제 샀어요. 내가 이제 샀더니 올해 말 기준으로 그게 시가가 한 15억이 될 것 같대. 그럼 올해 말 기준으로 15억이고 내년에 그 주식을 팔면 처분하는 연도 기준으로 정기말 현재 10억이 넘었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되니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상장 주식을 1억에 샀어. 1억에 샀는데 연도 말에 시가가 10억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대주주이 아니에요? 10억 넘었으니까 대주주가 되겠지. 그럼 내년에 팔면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주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2월 말일 되기 전에 처분하는 거야. 그럼 1억에 샀던 걸 15억에 처분을 할 때 처분이익 14억 나지만 아직 대주주가 아닌 거야. 전년도 말 기준이니까. 그럼 세금 내 안 내? 안 되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내년도 초에 다시 그 15억을 처분한 돈 가지고 그 주식을 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 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연말쯤 되면 뉴스 같은 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주주를 이렇게 판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개인들이 주식을 왕창 팔아요. 그랬다가 다음 연도 초에 다시 왕창 다시 사요. 그렇게 되면 대주주 과세를 회피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2%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10억 이상 이렇게 돼요. 뭐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좀 여력이 되시면 일단은 1% 10억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1% 10억, 2% 10억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비상장 법인 4% 10억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코스피는 1% 10억, 코스닥은 2% 10억, 비상장 법인은 4% 10억이에요. 뭐 여력이 되시면 다 외우시더라도 다 못 외우더라도 여기 꼭 상장 두 개는 외워주셔야 돼. 앞에 상장 두 개.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여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주주 요건을 발정할 때 지분율하고 시가를 정의할 때 이게 나만의 지분율, 나만의 시가인 것이냐 아니면 나의 가족에 해당하는 특수환경까지 합친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 그때 이제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항상 특수까지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 6억 가지고 있고 아들이 또 6억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은 특수니까 합치면 얼마야? 12억이고 걔네들은 다 최대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팔면 세금 내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올해 세법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는 인별로 특수관계는 합치지 않고 어떻게 인별로 하겠다는 거. 인별로. 그래서 아버지 삼성전자 6억, 아들 삼성전자 6억이면 둘 다 소액주주인 것이고 나중에 주시장에서 팔았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다.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때 이제 법은 어떻게 정되냐면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 주식으로만 판정. 그때 요건 충족하게 되면 본인만 대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니까 상장 시기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 하면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아닌 자도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인 경우도 있겠지. 다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이거나 모든 비상장 주식의 주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은 항상 특수를 합쳐요. 비상장은 상장일 때는 본인이 그 회사의 최대주일 때만 특수를 합산하여 판정을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뭐 요 내용은 굉장히 좀 뭐 지엽적인 내용인데 우리 이제 올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 3의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드려 보면 서브노트 19쪽을 한가 보세요. 됐어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 옛날에 이제 주식 대착을 했던 거 나오죠. 그거 이제 다시 잠깐 기억해 보면. 현재 이 갑이라는 개인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갑은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40년 장기 투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관심이 없는데 여기 있는 A라는 자는 주가가 올라도 이익을 보고 싶고 주가가 내려도 이익을 보고 싶어요. 그때 주가가 내렸을 때 이익을 버는 방법이 바로 뭐다? 공매도인 것이죠. 뭐 여러분 재무관리 배워서 이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제 A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갑에게서 주식을 빌리죠. 그래서 갑에게서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 빌린 차입자 A는 빌린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지금 가격에 처분하고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헐값에 매입을 한 다음에 반환을 하는 것이겠지. 그때 우리 예전에 이제 소득세에서 배웠던 건 그러면 이 갑 개인은 공짜로 빌려줘? 아니죠.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빌려줄 것이고 그러한 대여 수수료는 기타 수들. 그리고 이렇게 요놈 A가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갑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갑이 못 받은 배당을 A로부터 받게 되면 무슨 소득?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가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배울 내용은 뭐냐면 난 이 갑이 삼성전자 주식을 4%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3.5% 정도를 빌려줬고 나머지 0.5%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0.5%를 이번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대주주일까 아닐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첫 번째 관점은 야, 나는 4% 가지고 있었지만 3.5% 빌려줬고 그 A가 3.5%를 다 처분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0.5%밖에 안 되어 가지고 1% 미만이지 않니? 1% 미만이니까 소액주주여서 세금 내지 않겠다. 의 관점도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관점은 야, 너는 이 3.5% 빌려준 거니까 조만간 3.5% 돌려받을 거 아니니? 처분하는 시점에 얘는 총 몇 프로인 것이다? 4%인 것이다. 너는 대주주니까 세금 내 라는 관점도 있겠죠. 그때 만약 전자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항상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전에 뭘 버릴 것이다? 대차 거래로 빌려줘 버리겠지. 그러면 세금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주식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얘가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그 3.5%를 누구의 주식으로 볼게? 대여자의 주식으로 볼게. 그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면 이 갑은 지분율 몇 프로인 것이다? 4%인 것이고 1% 이상이니까 대주주여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 아까 했던 별표 3이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요거 별표 3 서브노트 168쪽이 있겠네. 서브노트 168쪽에 별표 3 됐어요. 뭐 별표 2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별표 1, 별표 3까지 설명드렸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계속해서 자, 우리는 여기 대주주에까지 했고 이제는 장외 양도인데 원칙적으로 장외 양도하면 과세가 돼야 되지만 별표 4에서 과세 안 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뭐 만들어진 지 한 4, 5년 됐는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어요.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력되시면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상법 배워서 아실 건데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이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은 일반 회사가 지주회사로 이전되기 위한, 바뀌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겠고 이것은 비록 장외 상장 주식이었을 때 장외에서 팔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장외에서 거래한 거 아니겠느냐 이 관점으로 장외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 원래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세를 해야 되지만 비상장 주식임에도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정책적인 관점인데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패스하세요.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어요. 이 뭐냐면 우리 이제 현실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상장 주식에 투자만 잘해서는 안 되겠고 비상장 주식의 투자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비상장 기업도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장 주식 이게 매매를 하는 주식시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KOTC 시장이라는 것이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정식 명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때 정부는 이러한 KOTC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비상장 주식이라도 KOT 시장에서 매매한 주식이라면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역시 소액주주일 때만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주로 이 KOT 시장은 대기업의 주식은 잘 이제 거래가 안 되고 여기 못 들어가고 주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주식이 여기에서 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있다. 여력 되시면 기억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포기.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 주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주식이 국내 주식이냐 외국 주식이냐를 이제 판정해야 되겠지. 그때 현재 세법의 입장은 국내냐 외국이냐에 판정할 때 1순위는 내국법인이냐 외국법인이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느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느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쿠팡 있잖아요. 쿠팡은 내국법인이죠. 그런데 어디에 상장돼 있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죠. 그거 국내 주식으로 보래, 국외 주식으로 보래. 국외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무조건 미국 주식이지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야. 반대로 미국 법인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국내 주식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1순위의 판단이 어딘 것이다? 어느 나라에 상장되느냐를 보는 것이고, 근데 이 주식이 어디에도 상장이 안 된 비상장 주식이라면 그때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법문구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외국 주식이지만 다만 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국내 주식인 것으로 볼게. 또한 반대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미국 주식인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국내 주식으로 볼 거냐 외국 주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외국 주식으로 보면 대주주, 소액주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과세예요.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 보게 되면 국내에서 소액주주이고 주식장 내에서 상장시 팔면 과세가 안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한 좀 이따 배울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이제 상그룹 파생상품인데요. 우리 제가 옛날에 이제 소득세 설명할 때 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파생상품 이익이지만 과세가 되는 동네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 배당을 발생시키는 금융상품과 결합된 파생금융상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옛날에 이제 공부했어요. 표정이 좀 안타깝네.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공부하시고. 자, 그렇게 이제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파생상품 말고도 이제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정도 좀 기억할게요. 동그라미 1번.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아마 여러분들이 재무관리하면서 배웠을 것인데 재무관리에서 보면 이제 선물 금융상품, 옵션 금융상품이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이 있고 코스닥 150 선물, 150 옵션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팔아서 번 돈이 있으면 요것은 이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한다면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도 역시 과세를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여기 주가지수 관련된 파생상품은 무조건 과세를 하고, 그리고 주가지수 아니더라도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있으면 역시 과세가 된다는 거, 그 정도 좀 기억할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1차에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의 수익권인데 이 신탁의 수익권은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신탁에 관련된 얘기 공부했었죠. 신탁은 첫 번째 위탁자가 있다.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죠. 신탁회사 수탁자가 되어 있고, 그럼 신탁회사는 그 수탁받은 자산을 열심히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면 신탁계약에 따라서 지정된 수익자에게 수익을 주죠. 그때 그 수익자,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는 수익증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러한 수익증권은 다른 자에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세법의 관점은 야, 수익증권은 주식은 아니지만 본질은 주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기업이 열심히 이익 발생하면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
가 있는 것처럼 신탁의 수익권도 신탁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증서인 것이니까 신탁의 수익권을 팔았다면 주식 판 거와 마찬가지로 과세가 돼야 되겠다. 이게 컨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탁의 수익권을 판 것도 과세할게. 다만 그 수익권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수익권인 경우에는 과세상에서 제외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로 이제 금융상품을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통제를 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의한 수익권이라면 나중에 처분했을 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세부적인 개념까지는 몰라 주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수익권이라든지 자본시장법에 의한 수익권이라면 이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니다. 뭐 그 정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중요해요. 얘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를 했어. 그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한 게 단순히 수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탁된 재산을 양도한 것의 개념이 있어요. 요거 이제 뭐 할 때 얘기했었냐면 예전에 부가세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내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자이고 통상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지을 때는 신탁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신탁이 차입형 신탁이 아니라 관리형 신탁이어가지고 위탁자가 전부 다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짓다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다른 자에게 넘기죠.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다른 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의 권리 있잖아요. 그 이익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관점이 되는 것이겠고, 그럼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수익권의 양도이지만 본질은 지금 짓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위탁자가 이제 그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넘기면 그거 위탁자가 실물자산 양도한 것처럼 부가세 재화의 공고를 본다 했죠.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이번에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이 된다. 지배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한 재산의 소유권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에 있지만 내가 지배 통제를 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내 것인 것이다 컨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통제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신탁 재산 실물을 넘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권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이겠지만 그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의 지배 통제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수익권의 양도가 아니라 신탁 재산 자체를 판 거예요. 근데 만약 신탁한 재산이 건물이라면 무슨 건물의 양도인 것이고 1그룹 소득인 거야. 우리 신탁 수익권 양도는 몇 그룹이에요? 4그룹인 거예요. 하지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가 지배 통제가 권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때는 수익권 판 게 아니라 4그룹 자산 판 게 아니라 신탁 재산이 건물이라면 1그룹 자산 판 걸로 보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4그룹으로 가세할 거냐 다른 그룹으로 가세가 될 거냐의 이제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과세상 자산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는 이제 세율에 관한 설명을 할게요. 원래 이제 통상의 경우에 세율은 뒤에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도소득만큼 미리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세율을 알아야지만이 좀 이따 배울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세율을 우리 미리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1그룹 자산들을 처분했을 때 세율은 원칙이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부터 45%까지. 다만 이제 중과 세율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미등기이면 70%. 참고로 이제 이 미등기라는 게 어떤 관점인지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요즘은 이러한 미등기 거래가 잘 없는데 옛날에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는 미등기 거래가 많았어요. 자, 어떤 컨셉인지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A라는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이번에 이제 갑이 샀어요.
10억에. 그랬다가 이제 갑이 다시 이것을 B라는 자에게 15억에 파는데 이 갑 입장에서는 A에게 10억에 샀다가 조만간 B에게 15억에 팔 거예요. 뭐 아주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는 6개월 만에 10억에 샀다가 15억에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갑이 부동산 투기꾼이야. 그러면 어떤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부동산에 가서 주택 한 10채를 한 10억에 사는 거야. 주택 10채를 10억에 샀다가 10억에 산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10억에 샀던 걸 15억에. 그럼 선생님 누가 삽니까? 인데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이제 부동산의 매도 호가가 10억이 불리는 순간 그 단지 아파트 가격은 15억으로 상승하는 거야. 어떤感じ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갑은 결과적으로 10억에 샀다가 얼마 기간이 안 지나서 15억에 처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양도 차익이 얼마다? 5억이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겠죠. 한 채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파는 거니까. 그럼 이제 세금을 내버리고 나면 투기해봐야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투기꾼은 A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야, 내가 너한테 산 10억 조금 있다가 다른 놈 B에게 팔 건데 우리 이제 법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A에게서 갑에게 갔으니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갑이 다시 B에게 팔았으니까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매매 거래의 내역이 다 나와요. 그렇게 돼버리면 갑은 양도세를 회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이제 갑이 A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약간의 수수료를 좀 줄 테니까 너가 나한테 판 거 나한테 팔았다고 하지 말고 A가 B한테 판 걸로 등기를 해줘. 그렇게 되면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이런 거래가 없었고 바로 이런 거래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은 양도세를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갑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몇 프로 과세할게? 70% 과세할게 컨셉인 것이다. 얘는 갑은 등기하지 않고 팔았으니까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은 우리는 미등기 매매거래라고 하고 세법은 미등기 매매거래라면 대표적인 탈세의 적발인 것이다. 죽여버리겠다의 컨셉인 거예요. 참고로 이제 소득세 70%면 거기에 지방소득세 7% 얹어가지고 77%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뭐 번 돈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세금 내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양권. 자, 분양권하고 밑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나오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요거. 자, 여기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만 9채 있다고 그냥 임의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9채.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한 40년, 지어진 지 40년 된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아파트 허물고 다시 짓는 걸 우리 뭐라 불러? 재건축이라고 부르죠. 재건축. 그때 이제 통상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떤 식의 개념이 되냐면 모든 건물은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 대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의 개념인 것이다. 그럼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아가지고 몇 채를 못 짓지만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용적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낡은 아파트 9채 부시고 그 땅에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는 통상 기존 9채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6채를 더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이제 통상 이제 재건축의 과정인 것이다. 그때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옛날 아파트의 주인 9명이 있잖아요. 이 9명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야,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아파트를 줄 거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획을 짜서 이제 승인 인가를 받게 되면 기존 아파트가 이제 부셔지고 그 재건축 조합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은 기존에는 뭐 가지고 있었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멸실되었으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대신 뭘 가지게 될 거냐? 미래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 아파트가 자기 거가 될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란 일종의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는 처음에는 아파트를 사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멸실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겠고, 그래서 이 합체가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겠고, 나중에 이제 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소멸되고 새로 이제 주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상식은 선생님 아파트에서 아파트니까 계속 주택이지 무슨 권리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존 아파트 허물면 입주권 권리를 바뀌고 다시 아파트 완성되면 입주권 권리가 뭘로 바뀐다?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 6채는 기존 조합원들에게 기존 조합원들이 인수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외부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통상 이제 아파트 판매하는 것을 분양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이제 6채는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분양권을 주는 개념인 것이겠죠. 그래서 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똑같이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그것이 이제 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똑같은데,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아파트 소유하는 자에게 부여된 권리인 것이고, 분양권은 추가적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매매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때 최근에야 이제 미국의 이제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상승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지만 3, 4년 전 코로나 시절에 금리 굉장히 낮을 때는 주택값이 급등했던 거 아시죠? 그때 주택값이 급등했던 원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이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제 갑이 최초에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분양권이 생기면 갑이 그것을 A에게 팔고, 다시 A는 그렇게 산 분양권을 다시 또 B에게 웃돈 받고 팔고, 다시 B는 C에게 팔고 하다 보니까 분양권이 계속 거래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되게 되는 것이고, 분양권 가격의 상승이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 주택값 오른 거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 있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거야. 분양권 매매가 막혀지면, 분양권 거래가 없어지면 분양권 가격 상승이 안 되니까 주택 가격 상승이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분양권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분양권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려면 분양권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어떻게? 왕창 세금을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분양권을 사서 판 다음에 벌어들인 이익 있잖아요. 분양권 매매로 인한 이익은 무조건 60%만큼 세금 낼게. 따라서 내 분양권 사고 팔아봐야 별 소득 없을 거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거. 정부는 이제 옛날부터 부동산 투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부동산 투기한 놈의 특징은 샀다가 금방 파는 것이겠지. 샀다가 금방 파는 놈은 투기한 놈이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로 세금을 내고,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다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우리 항상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권리이지만 조만간 뭘로 바뀔 거예요? 주택으로 바뀔 거예요. 해서 주택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부는 주택에 투기를 한 놈은 훨씬 더 재질이 안 좋은 놈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 투기하면, 주택 1년 미만 보유하면 50%, 주택 2년 미만 보유하면 60%로 이제 중과하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근데 뭐 이 규정들은요, 옛날이나 의미가 있었지 지금 별 의미가 없는 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주택값이 급등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이런 규정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주택값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요, 이게 이제 좀 정부에서도 이거 세율을 고쳐야 되겠다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아직 고치지는 않았지만 요 조만간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는 이 노랭이 70% 60%가 좀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50% 40%를 좀 확실히 외우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노랭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워낙 주택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노랭이보다는 흰색이 좀 더 중요한 개념이고. 다시 이제 그 밑에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예요. 대표적인 게 나대지죠.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토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했다가 처분하는 건 토지 투기한 놈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이 있다면 원래 과세가 돼야 될 누진세율에다가 10%를 더 얹으래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율 같은 경우에 6%, 15%, 24% 가잖아요.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라면 6%가 아니라 16%, 15%가 아니라 25%, 24%가 아니라 34% 이런 식으로 가세한다는 뜻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사업용 토지 과다 보유 특정 주식 AB인데 원래 이제 특정 주식 AB는 여기 있는 기타 자산이에요. 기본적으로 기타 자산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주식 AB로서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한 주식이라면 그때만큼은 비사업용 토지인 것과 똑같이 10% 업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요. 그리고 이제 과다 보유의 이제 관점은 주식 발행한 법인의 총 자산 중에 50% 이상인 경우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것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고, 자, 요거 한번 제대로 외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어요. 몇 프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 이해되시겠죠?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50. 아시겠죠? 골프장 회원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그때는 누진세율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중과세율은요. 여기 있다시피 기타 자산은 제외고 금방 얘기했던 골프장 이용권은 여기 있는 기타 자산 중에 뭐 해당하는 것이다?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좀 확실히 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율 적용하기 좀 어렵게 되겠죠. 또 외울 게 많지만 외워주시고. 그다음 이제 금방 했던 이 비사업용 토지 세율 적용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 이 비사업용 토지를 내가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문서 166쪽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2년 미만 보유니까 몇 프로예요? 주택이라면 50%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면 60%겠지만 뭐 주택이 아닌 경우니까 그때는 40%가 되겠죠. 그런데 또한 비사업용 토지이기도 하니까 다시 10%를 더해서 16에서 최대 55까지 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이런 경우에는 10% 중과세율도 있고 40% 중과세율도 있는데 어느 중과세율을 적용할 거냐에 문제가 있겠죠. 그때 어느 게 더 제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16에서 55고 얘는 전부 다 40이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되 두 가지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있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큰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세율 자체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해당 세율에다가 해당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을 최종적인 세율로 적용한다. 이 관점.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2그룹 자산. 자, 2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이냐 외국 주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좀 달라져요. 자, 주식의 세율 정도도 좀 외우고 계셔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의 세율은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좀 달라져요. 먼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 보게 되면 20%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누진세율이 아닌 그냥 전체 이익이 20%예요.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라면 소액주주 플러스 중소기업이면 10%의 이제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근데 만약 대주주가 된다면 그때는 중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는 돈 많은 놈이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겠네. 과표 중에 3억 원까지는 20%지만 3억 원 초과는 25%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확실히 외우시고 여력이 되시면 A도 마저 기억할게요. 대주주이면서 비중소기업이고 1년 미만 보유하면 30%인데 뭐 요게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밑에 게 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 그에 반해서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를 안 따져요. 무조건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 소액주주처럼 간주해서 20%. 다만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참고로 여기서 중소기업 주식이라 이런 거겠죠. 내국 법인인데 미국 주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내국 법인인데 미국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외국 주식으로 보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내국 법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는 전부 다 우리나라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국법인 중에 외국 주시장에 상장된 놈인데 중소기업이라면 이렇게 10%가 될 수 있다. 이 컨셉인 거예요. 좀 외울 게 많죠.
다 외우시기 힘드시다면 꼭 국내 주식 요거 20% 10% 그리고 20% 25%는 좀 외우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3그룹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은 무조건 10%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탁 수익금은 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식. 이익을 분배하듯 걸린 것이니까 그때 이제 주식 중에 요거 가장 기본적인 주식이 참고로 이제 신탁 수익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소액주주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대주주의 관점인 것이니까 여기 있는 3억 20%, 3억 초과분 25% 요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상자산과 세율까지 좀 설명드렸고 안타깝지만 배울 게 좀 많다.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가 되는 길이 뭐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 보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뼈 뭐 몇백 개 뭐 있다며 몇백 개인지 몇 천인지 모르겠지만 그 뼈 이름 뭐 다 외운다며요. 그렇죠. 뭐 의사는 아니지. 내가 할 바냐 아닌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의사만큼의 전문가이잖아요. 좀 힘드시기만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제 양도의 개념 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까지 배웠던 그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자산을 양도해서 이익이 발생해야만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양도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상의 이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유상 이전이에요. 먼저 사실상의 이전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매매의 관점은 형식과 실질이 있는 거예요. 형식과 실질. 자, 아까 여기 그림 그렸다 지웠네. 아까 우리 미등기 매매 있었죠. 미등기 매매. 실제로는 A가 갑에게 팔고 갑이 다시 B에게 판 거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A가 B에게 판 걸로 했잖아요. 그럼 형식상으로는 갑은 사고 판 게 아니야. 하지만 실질은 갑이 사고 판 것이겠죠. 그때 우리는 형식을 중요시하겠다. 실질을 중요시하겠다. 실질. 그래서 실질이 매매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등기 매매도 과세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꼭 유상이어야 돼요. 무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건물 100억짜리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줬어요. 그러면 건물의 이전인 것인데 아버지가 건물 돈 받고 넘겼어? 공짜로 넘겼어? 공짜로 넘겼죠. 그럼 그때도 양도세 내야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상이게 되면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무상이 뭐다? 증여인 것이니까 증여세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받은 수증자만 세금을 내지 증여자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받고 넘겼으면 그때는 양도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다시 한번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공짜로 줬으면 증여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받고 넘겼으면 양도이고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는 개념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꼭 유상이어야 되고 유상이라는 얘기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대가를 받는 거래 형식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그래서 돈 받는 것 상식. 두 번째 교환거래. 나는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넘기면서 현금을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건물을 받아온 거예요. 토지를 주고 건물을 받아온 것도 우리는 매매, 처분인 것으로 본다. 이미 앞에 합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교환거래는 뭐인 것으로? 처분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라 했죠.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상대방이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 있는데 갚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야 미안하다. 현금으로 갚아야 되지만 현금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줄게. 그래서 나의 토지로 나의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빚 갚는 것만큼 내가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토지를 주고 빚 10억이 없어지면 10억의 토지 판 걸로 처음 볼게. 그래서 대물변제도 일종의 유상이전이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출자해서 주식을 받았다. 현금 받은 거 아니고 주식 받았지만 대가를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토지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내 토지에서 공익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법률에 의해서 나는 강제로 국가에 토지를 팔아야 돼 있고 그때 국가로부터 토지 수용대금 10억을 받았다면 이것도 양도세 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선생님 왠지 공익사업으로 국가에 팔았으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세금 내야 돼요. 공익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돈 받으면 양도세. 그 다음 이제 공매. 내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은행의 빚을 못 갚게 되면 은행에서 나의 토지를 법원에다가
압류해서 법원에다 경매해서 팔아버리거나, 내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못 냈으면 국가가 이제 나의 토지를 공매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나 공매는 내가 누군가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가지고 채권자가 나의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경매 공매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내 재산이 팔린 거니까 나는 양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처분된 금액을 내가 수령하지는 못하겠죠. 채권자들이 그 돈 다 뺏어갈 거지만 어쨌든 내 토지를 경매 공매로 처분해서 돈 받은 거와 마찬가지 관점. 그다음 이제 부담부 증여가 뭔지는 내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일단 넘어가시고, 별표의 내용도 나중에 상속세, 다음 주별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은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참고해서 있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갑 남성, 을 여성, 갑이 남편, 을이 아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통상 이제 바람 피운 놈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이번에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려버렸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은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일단 아내에게 뭘 줘야 돼요? 위자료를 줘야 돼요. 위자료. 그때 그 위자료를 아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인 것이고, 요거 예전에 소득세 한번 했었죠. 자, 아내가 받은 위자료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라고 했었죠. 이유는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금이고,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걸 옛날에 배웠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남편 갑이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를 아내에게 위자료 형식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받은 아내는 손해배상 받은 거니까 세금을 안 물겠지만, 그 남편 갑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일종의 대물변제예요. 아내에게 줘야 될 채무,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그 현금으로 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대물로 갚았잖아요. 대물변제만큼 내가 대가를, 위자료의 대가를 위자료를 안 주는 대가를 받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과세가 된다라는 뜻이다. 일종의 대물변제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밑에 재산분할 청구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남편하고 아내가 혼인을 해서 혼인한 이후에 재산이 증식한 부분이 있죠. 그때 증식된 재산이 뭐 아파트가 있을 것인데, 그 아파트 남편이 회사 다녀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산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실질적으로 돈 안 벌고 전업주부였다고 할지라도 그 아파트 재산 증식에 아내가 기여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물론 이제 기여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이 증식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의 일정 부분을 아내의 몫으로 봐줘요. 뭐 최대한 50%까지 봐줘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남편이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한 채를 아내에게 재산 분할의 형식으로 돌려준 것이다.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내는 어떻게 과세가 될 거냐 있어가지고, 세법의 관점은 이러한 재산 분할의 관점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건 처음부터 그 재산은 아내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형식이 소유자를 남편의 명의로 등기했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누구의 재산이었다? 아내. 혼인한 이후에 증식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남편 몫이 반, 아내 몫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반틈은 누구 것이었다? 아내 것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자기 재산이었는데 남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던 것을 이번에 돌려받는다면 내 걸 내가 돌려받는데 뭔 소득이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과세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남편은 양도세 물려? 안 물린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처음부터 내 게 아닌 거야. 이번에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건 돈 받고 이전해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 거였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참고하실 거, 뭐 시험 외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번에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을 할 때, 이 아내는 새로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 원인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때 취득 원인 사유를 기록할 때 위자료의 형식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남편이 판 거니까 양도세를 물려야 될 것이고, 재산 분할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남편이 줄 걸 준 거니까 아무런 과세가 아니겠지. 따라서 남편이 순순히 잘 이혼에 동의를 해주면 아내는 어떻게? 재산 분할 형식으로 등기를 하면 될 것이고, 남편이 계속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너 엿먹어봐라 해서 위자료의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부모님에게 알려드릴 것은 아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말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지금부터 한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사실상의 이전이고 그 다음에 유상의 이전인 것은 맞지만 양도로 보지 않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환지처분 보료지의 충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도시 재개발 사업. 자, 어떤 지역이요, 막 산길이고 꼬불꼬불하고요, 뭐 낙후된 건물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일대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이제 하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통상 이제 재개발하려고 하면 여기 이제 토지의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토지 재개발 조합을 결성하게 돼 있고, 토지 재개발 조합에서는 건설사를 이제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야, 여기 있는 우리 토지 싹 다 밀고 새로 이렇게 이제 도로만 내고 이제 토지 정비하자. 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때 문제는 최초에 나는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개발이 되고 나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그 토지를 그대로 받을까? 재개발된 토지에 다른 곳을 받게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일종의 토지의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아온 거잖아요. 토지와 토지의 교환거래고, 교환거래이면 양도여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 내버리고 나면 이러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은 우리는 환지처분이라고 해요. 환지처분. 환지, 토지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주고 새로운 토지를 받아오는 거. 이러한 환지처분, 토지의 교환거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과세하지 않을게. 그다음 이제 보류지의 충당인데, 보류지의 충당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재개발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사를 고용한다 했죠. 건설사에게 공사 대금을 줘야 될 것인데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사 대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하고 미리 계약을 할 때, 야, 우리 재개발자분 돈 없으니까 현금으로 공사비는 못 줘. 대신에 나중에 재개발이 완성되면 이 토지 중에 일부를 건설회사 네가 가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는 보류지 충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보류지 충당은 아까 배웠던 일종의 무슨 사건인 것이다? 공사비라는 채무를 토지로 대신 갚은 거잖아요.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물변제예요. 대물변제이니까 원래는 과세가 돼야 되겠지만 역시 원활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의 교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갑하고 우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대요.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주택을 세우려면 뭐 이렇게 갑이 주택을 만들면 막 이렇게 곡선으로 된 주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활한 토지 이용을 위해서 갑하고 을이 합의를 했어요. 야, 경계를 이렇게 짓자. 그때 경계를 이렇게 짓게 되면 갑은 원래는 이것이 자신의 토지였지만 이게 누구 거가 되고 을게 되고, 이것은 원래 을 거였지만 갖게 되겠죠. 요거를 주고 요거를 받아온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토지의 뭐다? 교환거래인 것이고 원래는 양도로 과세가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A, B에 따른 교환이라면 괜찮다. 먼저 A가 법률에 따른 교환. 우리 이제 법률에 보면 지상 경계를 이제 바꾸기 위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바꾸는 게 다 공익적으로 유리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할로 이제 교환으로 주고받은 면적이 전체 토지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법률에 따른 경계 변경으로 인한 교환이어야 되어 있고, 그 교환 가액이 전체 토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지의 교환이지만 과세하지 않을게. 세 번째 이제 신탁의 설정인데, 신탁의 설정은 뭐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했어요.
항상 신탁을 하면 소유권 이전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통상의 신탁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 양도예요, 형식적인 양도예요? 형식적인 양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통상이 이제 거기 신탁회사에 넘겼지만 나중에 다시 받아올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통상의 이제 신탁의 설정은 형식적인 양도에 불과한 것이니까 양도가 아닌 것이다. 이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읽어보면 신탁이 설정되어 가지고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이전되면 기본적으로는 양도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때 전제 조건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탁으로 넘어갔는데 그것을 형식적인 양도로 보고 실질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신탁한 자산을 언젠가 돌려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형식만 신탁회사 걸로 바뀐 거지 본질은 누구 거야? 내 것인 것이겠죠. 그때 본질이 내 것이려면 그 신탁 재산을 반드시 실질적으로 지배 소유하고 있어요. 지배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신탁회사의 재산이지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다면 본질은 여전히 내 거인 것이다. 그러면 양도가 아닌 것이겠죠. 형식적으로만 양도인 것이겠죠. 우리는 형식을 따져 실질을 따져. 실질. 양도소득법의 양도는 유상과 실질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이 양도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주의할 거. 금방처럼 이렇게 위탁자가 지배 소유하는 경우라면 양도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신탁한 게 위탁자가 지배 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양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이해만 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있다. 여전히 내 거야. 여전히 내 거면 사실상의 이전이 아닌 것이고. 근데 이제 상대방 신탁회사에 넘겼는데 내가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면 상대방 신탁회사에 판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도담보인데 자, 이 뭐냐면 자, 이번에 이제 갑이 을한테서 돈을 빌려요. 그때 이제 차입을 하면 상대방 대여자는 이 갑이 변제할지 변제 못할지 항상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담보를 요구해요. 통상의 이제 담보는 어떻게 하냐면 갑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제때 기한 내에 차익권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그 토지를 강제로 경매하고 경매된 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인 거예요. 그게 이제 통상 저당권에 의한 담보 설정인데 문제는 이렇게 저당권에 의한 담보 설정은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못했을 때 바로 회수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담보 설정자이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토지를 팔아서 회수하려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당권에 의한 담보 설정이 굉장히 번거롭다. 좀 더 강력한 담보를 원해요. 강력한 담보가 뭐냐?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란 이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대가로 갑의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이 토지는 누가 된 것이다? 을게 된 거예요. 다만 이때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을 하나 더 맺어요. 만약 을이 기한 내에 차액금을 변제하면 죄송해요. 갑이 을에게 기한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을은 그 소유권을 다시 갑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만약에 갑이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이제 이 을은 그 토지를 외부에 팔아가지고 빌려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건 사실상의 이전이에요? 형식상의 이전이에요? 형식상이죠. 나중에 을이 변제하면 다시 돌려받을 거예요. 참 갑이 변제하면 갑이 돌려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의 이전이지 사실상의 이전이 아닌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만약 저 갑이 제때 변제하지 못했대.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 을은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외부에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처분한 다음에 그 대여금이랑 이자 회수하고 남은 자녀가 있다면 갑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처분은 형식이에요? 실질이에요? 진짜로 판 거예요. 외부의 자에게. 이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요. 내가 신탁회사에 나의 토지를 넘겼는데 신탁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신탁회사 명의로 된 토지가 다시 나에게 돌려오겠죠.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을 돌려받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양도가 아닌 것이다. 형식상의 이전이지 사실상의 이전은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 6번째. 자, 갑이 A에게 토지를 팔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갑이 사기꾼이야. 거짓말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를 쳐가지고 이 토지를 A에게 판 것이고, A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다가 이번에 이 토지 거래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 판사가 네 말이 맞네. A 네 말이 맞고 갑이 사기쳤네. 갑 너는 토지 돌려받고 양도 대금은 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초에 했던 매매가 법률에 의해서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면 그때는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자, 이 뭐냐면, 자,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친구 9명이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이 9명은 사이가 좋은가 봐요. 야, 우리가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9명이 9분의 1씩 토지를 가지자라고 해서, 갑은 최초에는 전체 토지의 9분의 1의 공동 소유권을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9명의 친구가 싸우기 시작을 했어. 한 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뭐 싸웠나 봐요. 그래서 야, 나는 너랑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 토지를 공동 소유는 더욱 싫다. 이제는 각자 가져가자라고 해서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요 분할했어요. 분할한다게 되면 이제 갑은 자신의 권리인 9분의 1만큼 요금만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제 넘기를 하고, 을도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기존에는 9명 공동 소유에서 이제는 한 명씩 각자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된 거지만 이것은 실질은 양도가 아닌 것이겠죠. 원래부터 내 걸 내가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유 토지의 단순 분할도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공동 소유자에서 단독 소유자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내 걸 내가 받은 것이니까 양도가 아닌 것이다. 8번째. 아까 했던 재산 분할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아까 우리 나의 자산이 경매 공매가 되면 양도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산 놈이 나예요. 판 놈도 나, 산 놈도 나면 매매가 아닌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된 자산을 내가 은행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된 자산을 내가 다시 시작하면 이것은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겠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간단한 예제 하나 보고 10분 쉴게요. 자, 여러분들 노랭이 교재 한번 가보세요. 어제 했던 이제 합병은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객관식 세법 교재에 있는 문제를 이제 같이 풀었고, 이제 양도세는 노랭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98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그렇죠? 거기 예제 10-1번에서요. 양도소득의 범위 나오죠. 자, 볼게요. 다음 중 양도세 과세상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사업용 기계장치 양도인데 우리 양도세는 1그룹 부동산, 2그룹 주식, 3그룹 파생상품, 4그룹 신탁수익권의 양도만이지 기계장치 양도는 양도세 과세상이 아닌 것이다. 기계장치 양도는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계장치 팔면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 팔면 과세하지 않고. 두 번째, 광업권의 양도. 광업권은 우리 했던 양도세 과세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동네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이지, 광업권은 그등 부동산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다. 광업권의 양도는 옛날에 배웠던 무슨 소득? 기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프 이용권의 양도인데 아까 배웠듯이 골프 이용권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고 1그룹 자산이에요. 양도세 과세상이고. 네 번째, 영업권의 단독 양도에서 영업권만 팔면 기타 소득, 부동산하고 함께 팔면 양도소득. 다섯 번째, 자녀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줬다. 소유권의 무상 이전은 양도예요, 증여예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물리지 양도세 물리는 사건이 아닌 것이고. 여섯 번째, 개인기업이 소유하는 자산, 부가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현물 출자했다. 자, 나의 토지 건물을 현물 출자했다.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주식이란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현물 출자도 양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일곱 번째, 양도담보에 따른 토지 양도인데 이것은 이 토지 양도는 어디까지나 담보의 효력을 가지는 양도이지 실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형식상 이전이기 때문에 아니었고.
여덟 번째, 공유토지의 단순 분할은 이것도 실질이 양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고. 아홉 번째, 사업적인 상가의 신축 판매에서요. 우리 예전에 소득세 할 때 배웠을 것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해야 될 것인데, 사업소득의 특징은 반복성이고, 지금 하는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이 어쩌다가 부동산을 판 것은 여기 있는 양도소득이겠지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래서 거기 아무리 상가,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적인 상가의 신축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가세요. 밑에 있는 사업적인 주택의 신축 판매도 역시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11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경매 공매 양도로 본다라고 했죠. 양도세. 12번,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자, 위자료로 토지를 줬대요. 일종의 뭐다? 대물 변제예요. 양도가 맞고. 하지만 밑에 있는 재산 분할 청구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처음부터 아내 걸 아내가 받아간 것이어서 실질 이전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양도가 아닌 것이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